뿅. 자,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해볼 건데, 전에 저희가 리캡을 할게요. 저희가 Next.js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Next.js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도 지원을 하지만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저희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으로 이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이 폼 상태에 따라서 이 렌더링 되는 걸 만들고 있었는데, 근데 폼 상태를 원래 처음에는 저희가 따로 다루지 않고 그냥 돔에 맡겨서 HTML 돔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게 했었는데, 그거에서 저희가 좀 이 뭐 이런 알파벳을 포함해야 되고 숫자를 포함해 특수문자를 포함해야 되고 이런 조건에 따라서 다른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 HTML에서는 패턴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를 달아가지고 딱 한 개밖에 쓸 수 없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몰아넣어야 돼서 매우 복잡해졌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럼 리액트로 이거를 관리하자. 자바스크립트로 폼 상태를 관리하자라고 하니까, 예, 자바스크립트 리액트에서 리액트 폼이라고 하면은, 예, 리액트에 폼 문서가 있죠. 그래서 리액트에서 폼 상태 어떻게 관리할 거니라고 하면은 이렇게, 예, 핸들 체인지랑 핸들 서브밋이랑, 이거 옛날 클래스 컴포넌트 시절이라서 더 복잡해요. 이 바인드라고 하는 이상한 걸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핸들 체인지랑 핸들 서브밋이랑 만들어서 바인드를 해줘가지고, 서브밋은 폼에 붙이고 핸들 체인지는 인풋에다 붙이는, 그리고 밸류도 이 스테이트의 밸류로 맞춰줘야 되는 매우 그 복잡하고 힘들던 시절이 있었어요. 고통스러웠던 시절이었죠. 근데 저 방식에 우리가 한계를 느끼니까, 그럼 리액트에서 폼을 다루는 건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럼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건가?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저희한테 은혜처럼 내려온 리액트 훅 폼이나 포밋 같은 폼 전용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어, 그리고 혹시라도 리럭스라든지 이런 다른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폼 상태 관리하시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폼에 최적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폼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직접 깎아야 되고, 그리고 리덕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역 상태 관리를 위해서 나온 친구인데, 폼은 보통 전역 상태가 아니고 그 페이지에서만 쓰는 지역 상태라서, 예, 그것도 별로 잘 어울리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리덕스보다는 되도록이면, 예, 이런 리액트 폼이나 포맷 같은 폼 전용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쓰면 좋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리액트 폼은 어떻게 쓰냐? 이 핸들 서브밋이라는 친구를 이렇게 온 서브밋에다 이렇게 달아주는데, 그럼 핸들 서브밋을 그냥 넣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어떤 콜백 함수를 넣죠.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원래 온 서브밋은 이벤트 핸들러라서 이벤트가 오면은 그 이벤트에서 폼의 데이터를 꺼내는 일을 고통스럽게 해야 되는데, 예, 이 리액트 폼이잖아. 핸들 서브밋은 이 콜백 함수한테 서브밋이 됐을 때 이벤트에서 폼 데이터를 꺼내가지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콜백 함수가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알러트를 띄우든지, 아니면 저희가 주석 처리해 놓은 서버에다가 이 데이터를 보내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핸들 서브밋을 달아줬으면은 저희가 이 서브밋 했을 때 데이터를 잘 보내주는 거고,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이 레지스터가 있어요. 이 레지스터는 어떻게 쓰는 친구였냐면, 리캡이 좀 길어지는 것 같지만, 이게 어떤 모양인지 약간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 리액트에 어떤 내가 프로브를 넣을 때 이렇게 객체를 스프레드해서 넣을 수 있어요. 뭐 온체인지는 뭐 어떻게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다른 값은 어떻게 들어. 그 말은 리액트 폼이 알아서 저 레지스터라는 걸 쓰면은 레지스터가 그 이렇게 required min max 어쩌고 이런 옵션을 받아가지고 저 유즈폼 레지스터 리턴이라는 저는 특이하게 생긴 타입을 발언을 하는데요. 저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진짜 복잡하다. 유즈폼 레지스터 리턴을 보시면은 온체인지나 온블러, 레프, 네임, 민, 맥스 이런 것들이 쭉 다 들어가 있는 객, 객체를 통째로 반환해서 저희가 이런 프롭스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달아주지 않아도 이 레지스터만 해주면 레지스터가 알아서 이런 친구들을 다 달아주는 거예요.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에서는 지금 얘 이메일이라고 딱 넣었으니까 네임을 이메일로 하고 리카이어드는 true고 온체인지랑 온블러랑 래프 같은 것들을 알아서 달아주는 거죠. 이 리액트 훅폼이. 그래서 아니요. 타입 같은 게 아니고 전 타입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건 그냥 자바스크립트에서 쓸 수 있어요. 레지스터는 어떤 친구냐면 객체를 만드는 함수입니다. 예.
객체를 만드는 함수라서 사실 이거를 저 레지스터가 만드는 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리면은 const 저 친구가 이메일이잖아요. 그럼 이메일 인풋에 props를 찍어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메일 인풋에 props가 있으면 이게 props 객체니까 그 객체를 여기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죠. 네, 그런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레지스터가 하는 역할은 저 props들을 아까 제가 타입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런 객체를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딱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저런 애들이 있는 객체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콘솔에 찍어보면은 콘솔 로그로 이메일 인풋 props를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면은 저게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 이거 한번 리캡하면서 이거 사실 전에도 저희 레지스터에 대해서 아이고 자 리얼월드 넥스트로 가가지고 양 dev로 열면은 넥스트가 열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로컬호스트 3000번에서 열어주면은 저희 이렇게 폼이 나오고요. 이 사인업 버튼 초라한 사인업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자바스크립트 콘솔을 열어볼게요. 콘솔 열어보면은 뭔가 오브젝트가 콘솔에 쭉쭉 찍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네임이랑 온블러, 온체인지, 래프가 들어있는 객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바로 이 오브젝트에 들어있는 친구고 그게 이 오브젝트가 뭐다? 이메일 프롭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확실히 양가신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콘솔에다가 이걸 한번 찍어가지고 보자. 이메일 인풋 프롭스는 네임은 이메일이고 자 저렇게 생겼다고 되어 있죠. 펑션들이 들어있다고. 네. 그래서 레지스터가 저렇게 그 폼에 저희가 넣어야 돼 프롭스를 찍어주는 거예요. 객체로. 예.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굳이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하기는 귀찮으니까 보통은 저 레지스터를 이렇게 바로 넣어가지고 예. 이메일을 저 리액트 폼에 등록하기 위한 레지스터하기 위한 함수들이 쭉 함수가 이 친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뒤에는 옵션을 붙여요. 옵션. 예, 옵션을 붙이는 게 역사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시 뒤로 돌려보면 이렇게 이메일에 required true라고 붙였죠. 그래서 이 레지스터라는 요거 안에 이 객체로 required가 들어가고 얘 같은 경우 required willing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원래 HTML에다가 할 수 있었던 그런 패턴들을 여기다 다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바로 비밀번호였는데 그러면 validate라는 예, 옵션에다가 이렇게 객체를 넘기면 이 세 가지 객체로 다 발리데이션을 해서 그거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의 에러를 얘가 이렇게 뱉어줬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됐었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서브밋을 하면은 이메일 어드레스를 넣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라볼 제 지메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넣으면은 이번에는 또 유저네임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유저네임을 딱 맞추면은 이제 비밀번호가 가는데 근데 지금 제가 좀 의아한 게 원래 이게 에러 목록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왜 에러 목록이 안 보일까요? 저보다 잘 보였었는데 뭔가 리로드 뭔가 좀 이상한데 저 지금 내 불안한 생각과 너의 눈빛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됐다. 숫자를 포함해야 되냐고 떴죠. 자 숫자를 여기서 포함하게 되면은 제가 111을 넣어볼게요. 아이고 내가 지금 특수 문자를 넣었구나. 자 이렇게 하면 특수 문자를 넣으라고 하고 특수 문자를 넣으면 에러 메시지가 사라졌어. 제가 지금 물속에 AAAAA 하고 서비스를 하면은 1111 특수문자 포함하라고 하고요. 느낌표 하면은 이렇게 서비스 되는 거죠. 그쵸. 이런 발리데이트에다가 여러 개의 내가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조건을 꼭 정규 표현식이 아니어도 상관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이게 짝수인지 테스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실 폼에 여러 가지 우리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래서 이게 올바른 날짜 타입으로 전환이 되는 문제아일인지 같은 그런 것들도 이 발리데이트로 검증할 수 있어서 사실 이 기능을 쓰려고 제가 리액트 폼을 도입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발리데이트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저 바로 위에 보면 폼 스테이트라는 객체가 있고 구조 분할 땅이 이렇게 깊이 들어간 거 처음 보실 수도 있는데 이폼 스테이트 객체가 있고요. 폼 스테이트 객체는 에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폼 스테이트 객체에 있는 에러스를 꺼내기 위해서 저희가 구조 분할 땅을 이런 모양으로 합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폼 스테이트에 있는 에러스를 꺼내라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에러스 꺼낸 거를 이렇게 콘솔에서 저희가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은, 그래서 얘를 저희 개발자 노를 또 열어가지고 딱 보시면 에러스가 지금 유저네임의 오브젝트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유저네임이 비어 있으니까 지금 타입이 required인 에러가 났다라고 이렇게 에러 객지가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이메일을 올바르지 않은 형식으로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메일 어드레스를 하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브라우저가 이미 해주는 거라서 저희가 따로 해주는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걸 딱 지워버리게 되면은 패스워드가 required라고 이렇게 뜨죠. required 에러가. 근데 숫자를 입력하면은 요즘 패스워드 에러가 뜨는데 패스워드에 무슨 에러가 뜨냐면 패스워드의 민랭스 최소 길이를 네가 안 맞췄다라고 해서 에러가 뜨고요. 최소 길이를 맞춰주면은 이렇게 알파벳을 포함해야 된다고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또 여기 에러를 보면요. 이 밑에 있는 에러를 보면요. 패스워드가 알파벳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타입은 includes alphabet이라고 저희가 아까 발리데이터에 넣어줬던 그게 떴죠. 그래서 여기다가 AAA 같은 걸 넣으면 특수문자를 포함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 또 이번에는 그런 패스워드에 무엇가 있겠어요? 패스워드에 특수문자를 포함해야 됩니다. includes special character. 그래서 저희가 정한 에러의 타입에 따라서 이 패스워드에 에러 메시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지금 윈랭스랑 리커드는 저희가 따로 메시지를 안 적어줘가지고 얘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저희가 이렇게 비밀번호는 필수입니다. 뭐 이런 거를 적어준다든지 여기서 리카이어드라고 하고 있으니까 저도 리카이어드라고 하고 싶은데 얘도 그냥 8이라고 동그라미 적는 게 아니라 뭐 여기다가 밸류는 8이고 뭐 메시지는 뭐라고 할까 비밀번호는 8자 이상이어야 됩니다. 8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런 거를 딱 저희가 넣어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이거를 쏙 치고 새로 고침을 하고 딱 하면 8자 이상이어야 된다고 뜨죠. 안 적으면은 리카이드라고 뜨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 리캡은 다 한 것 같은데 혹시 여자애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 얘는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이쪽부터 지워버리고 패스워드가 있으면 됐다.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저희가 이렇게 회원가입을 만든 건 좋았는데 물론 디자인이 좀 볼품없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CSS 신경 안 쓰고 있으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메인 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면은 저희가 리액트 리석스 리얼트 이렇게 딱 보면은 그래서 제가 회원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태희의 레볼루션 gmail.com 1234 1234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메일이 이미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가서 로그인을 해야겠다. 난나우. 이거 비밀번호 뭘로 했었지? 1234 1234였나? 귀찮아. 비밀번호 까먹어서 그냥 다시 현가입을 할게요. 여러 가지. 아, 루모 토키 루모 토키 계정으로 실제로 없는 계정을 해도 얘가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꼼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허술하게 만들어진 예제라고 할 수 있죠. 저희는 이거보다 강하게. 자,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회원가입을 했더니 저 위에 어떻게 떴냐면 저 루모 토끼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면 위쪽에 루모 토끼라고 뜨고 아까 전에 회원가입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위에 사인인 사인업하라고 떴잖아요. 이게 저희가 오늘 할 요구사항입니다. 내부바를 만들어서 내부바를 만든다. 만든다. 이 로그인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면 가입 로그인이 떠야 한다. 로그인을 했으면 그 사용자의 이름이 떠야 한다. 네,
그렇죠. 이런 요구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일단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면은 그러면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를 담고 있는 전역 상태를 만든다. 그래서 네, 이렇게 네 가지 요구사항을 쭉쭉쭉 해볼게요. 자, 그럼 궁금해. 이 요구사항 보고 어디부터 시작하고 싶으세요? 이제 내부바를 만든다고 하면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어디로 가서? 네, 그럼 내부바를 만든다고 하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저희가 그러시죠. 일단 페이지의 이 구조를 한번 보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실 거는 내부바는 특정 페이지에 존재하나요? 아니면 모든 페이지에 존재하나요? 그러면 제가 여기 사인업에다가 위에다 내부바를 만들고 인덱스에다가 내부바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안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모든 페이지에 내부바가 뜨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를 네, 맞아요. 맞아요. 최상위에 있는 공통되는 그런 거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럼 넥스트JS 문서에 가서 한번 그걸 찾아봅시다. 넥스트JS 문서에 가서 저는 정답을 알고 있잖아. 한번 그거를 찾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베이직 피처스 기본 기능들이 있고요. 자, 페이지즈, 데이터 패칭, CSS 기본 서버트, 레이아웃, 이미지 옵티미제이션, 폰트 옵티미제이션, 정적 파일 서빙 등등의 기능들이 있죠. 이 중에서 저희가 찾는 건 어디 있을까요? 레이아웃 한번 가보죠. 그래서 리액트 모델은 디컨스트럭터 페이지 인투 시리즈 오브 컴포넌트 페이지를 일련의 컴포넌트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컴포넌트들은 페이지 간에 재사용될 수도 있어. 자주. 예를 들어서 너는 내비게이션 바를 아니면 후터를 모든 페이지에 넣고 싶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레이아웃이라는 컴포넌트를 이렇게 내가 만들고 싶을 수 있는데 이그젬플 하면서 싱글 쉐더라 위드 커스텀 앱 만약에 네가 하나의 레이아웃만 너 전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너는 커스텀 앱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그 커스텀 앱을 너의 애플리케이션을 레이아웃으로 감싸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레이아웃 컴포넌트가 그러니까 페이지를 체인징 변경할 때마다 그러니까 다른 페이지로 갈 때마다 얘기하는 거 있죠. 다 잘 사용되기 때문에 컴포넌트 스테이트는 프리저브드 이 레이아웃에 뭔가 레이아웃에다 뭔가 상태를 넣었으면 그 상태가 계속 보존될 거란 얘기예요. 네, 그것도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면 좋긴 하겠네요. 좋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 파일명을 보세요. 파일이 어디에 무슨 파일명으로 있죠? 그렇죠. 저게 페이지지 앱.js가 저희한테 있나요, 없나요? 네, 그렇죠. 저희는 일단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타입스크립트를 쓰고 있으니까 앱.tsx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럼 저희가 레이아웃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보시죠. 그렇죠, 맞아요. 저거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의미가 있는데 언더바를 붙인 거는 이게 다른 페이지랑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저희 배웠지만 이 페이지 명이 곧 잠깐 이 컴포넌트의 이름이 곧 URL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여기에서도 사인업으로 가면은 URL이 어떻게 바뀌냐면 사인업이 되죠. 어스에. 그래서 폴더명이랑 파일명이 저희의 URL이 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앱이라고 하면은 앱이라는 사이트 페이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저 앱이라는 페이지가 저희의 그 특별한 레이아웃 같은 건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언더바를 붙여가지고 이건 다른 페이지랑 달리 얘는 앱이라는 페이지다라는 걸 표시하는 용도로 하는 거고 그럼 왜 앞에 그 많고 언더바인가? 그거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어, 언더바는 보통 숨긴 파일이나 무시되어야 되는 파일이나 아니면 무시되어야 되는 필드 같은 걸 표현할 때 많이 써요. 특히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은 동작 언어에서 그 자바 동네처럼 막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게 그 동네에는 있잖아요. 퍼블릭이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접근 제어자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한테 숨기고 싶은 것들을 밑에다가 언더바를 붙이거든요. 맞아요. 숨긴 폴더처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Next.js한테 이 언더바를 딱 붙여가지고 Next.js야. 이거는 다른 페이지랑 달라. 이 페이지는 사용자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페이지가 아니고 그 보여줘야 되는 페이지에 이용되는 레이아웃일 뿐이야. 라고 딱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면은 언더바는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지면 안 되는 숨긴 파일이나 프라이빗한 메서드, 필드 등을 나타낼 때 많이 쓴다. 네, 이것도 딱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이 앱을 인덱스나 사인업이나 이런 모든 페이지들이 사용하니까 이런 공개되어 있는 페이지를 통해서 이게 보겠지만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각 페이지마다 내부바를 달아놓은 건지 이 앱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지 영원히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사용자한테 이거 안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앱이란 페이지는 공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언더바 앱이라고 써도 아무 앱도 일어나지 않고 403만 뜰걸요. 그죠? This page could not be found 하고 있죠. 아, 네, 리로드. 자, 그런 것이죠. 자, 그럼 이것도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면 앱에다가 나부바를 직접 달까요? 내부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까요? 그렇죠? 그러면 컴포넌트를 만들 건데 저희 리얼드 넥스트에 컴포넌트 폴더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컴포넌트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컴포넌트 폴더 하나 만들고 저희 아까 전에 그 파일명을 레이아웃 JSX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저희는 레이아웃 TSX로 하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만들지 저희가 좀 아이디어가 필요하니까 이 똑똑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끼기 위해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복사를 해놨고요. 근데 이거 보면 이 사람 진짜 내부바 컴포넌트도 또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내부바 컴포넌트도 또 만들어 보죠. 뉴크 파일 내부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레이아웃도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제 취향에는 더 맞아가지고 제 취향대로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쏙 하고 이 이름을 내부바라고 해줍시다. 근데 이거 파일명을 tsx를 붙이는 거 까먹네요. tsx. 부터는 없으니까 부터도 없으시고 수평. 자, 그럼 이 내부바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내부바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면 좋을까요? 근데 일단 저희가 CSS는 지금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마크업만 한번 생각을 해주실래요? 네, HTML 마크업만 생각을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CSS는 다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CSS인 JS를 넥스트에서 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좀 더 다루게 될 거예요. 네, 그러시죠. 그럼. 그렇죠. 그걸 한번 만들어 보시죠. 내부 바우니까 마크업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내부 태그로 하면 좋겠죠. 그럼 내부 태그 닫아주고, 네, 그리고 안에다 그럼 어떻게 나오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면 되군요. 사인 업.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도 있어야 돼요. 홈으로 돌아가기. 예, 홈도 하나 만들어 주실래요? 홈,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이제 이 내부 바를 저희 여기에다가 넣어보죠. 내부 바에다가 넣어보고, 잠시만, 이거 설마, 이거 타입이, 잠시만요. 이거 타입 좀 달게요. 이거 귀찮은데? 아, 타입을 달기 위해서는
그래서 콘스트는 인데 사실 저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리액트를 가져서 fc로 하고 프로스로 칠드런을 받는 게 너무 좀 귀찮은데 잠시만요. 왜 제가 지금 귀찮다고 하냐면 리액트의 칠드런 타입을 어떻게 다는지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칠드런의 타입을 찾아볼게요. 칠드런 타입 어떻게 다나요? 라고 어떤 사람이 친절하게 물어봤네요. 칠드런 타입은 리액트 노드라고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얘 타입을 저거 타입이 아니고 값이에요. 저 값을 위에서 내려주는 거고요. 잠시만요. 이거를 여기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칠드런은 됐다. 이게 뭐냐면요. 이 칠드런이 뭔지 그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칠드런 타입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를 하려면은 저희 FTSX에서 마침 저 레이아웃을 할 거니까 저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고 이 레이아웃을 닫아주고요. 그럼 이게 빨간 줄이 뜨는 이유는 이 밑에 칠드런이 없어서 그래요. 이 칠드런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딱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칠드런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볼게요. 자 저희 레이아웃엔 내부바가 있고 메인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그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div를 하고 클래스를 레이아웃이라고 딱 달아줄게요. 클래스 네임이라고 해야지 리액트니까 저번에 뷰를 써가지고 뷰에서 그냥 클래스라고 적으면 돼요. 자 이렇게 달아놓고 저희가 이 넥스트.js 저희 만드는 페이지를 본 다음에 이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페이지를 싹 볼게요. 자 그럼 페이지에 어떻게 돼 있죠?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고 내부가 있고 메인이 있는데 그 밑에 뭐가 있죠? 저희 회원가입 폼이 이렇게 딱 있죠. 그럼 저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스의 사인업을 보면은 저희가 홈이랑 사인업을 여기다가 이렇게 원래 메인이라고 이렇게 넣어놨었어요. 그 내부바가 없으니까 저희가 직접 내부바를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넣어놨었단 말이죠. 메인을. 근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 링크도 없애버리고 이 친구를 깔끔하게 싹 프래그먼트로 싹 이렇게 딱 해주게 되면은 좀 더 그러니까 이 칠드런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아니 뭔가 밑에 엄청 꼬였는데 왜 이렇게 꼬여놨지? 안돼 제발 지워줘. 자 칠드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전에 저희가 본 구조를 보면은 이 앱에서 레이아웃에다가 컴포넌트를 남겼잖아요. 그죠? 그 컴포넌트가 뭐냐면 저희 페이지들이에요. 저희 페이지들이 그러면은 이 칠드런 자리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더 응용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 칠드런이 어떤 때에 유용한 거냐면 그래서 제가 커스텀 버튼 컴포넌트 같은 걸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버튼 컴포넌트는 칠드런을 받게 해가지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 버튼 컴포넌트를 제가 버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왜 어썸한 버튼이냐면 클래스에 바로 어썸 버튼이라는 클래스가 달려 있어서 내가 왜 어썸 버튼이라는 클래스를 하나하나 달아줘야겠어. 어썸 버튼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재사용할 수 있다고 라고 해서 얘 이름도 어썸 버튼이라고 해줄게요. 그래서 이건 그냥 버튼과 달라 어썸한 버튼이지 라고 딱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이걸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냐면 여기다가 어썸 버튼을 만들고 어썸 버튼을 만들면 원래는 어떤 값이 있으면 프롭스로 내려주잖아요. 근데 프롭스가 아니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나는 어썸하지 라고 딱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게 지금 프롭스가 아니라 마치 다른 컴포넌트의 요 밑에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안에다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에 적은 나는 어썸하지가 칠드런으로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버튼 컴포넌트를 보면 지금 나는 어썸하지가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요 컴포넌트에 안에다 넣어준 요 값이 칠드런으로 이렇게 매기번스로 이 프롭스로 받아가지고 마치 여기에다가 저희가 children이라고 적어준 것처럼 값을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딱 넣어주는 거죠. 여기다가 넣어줄 수 있는 거 컴포넌트도 넣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해서 뭐 스트롱 같은 걸 써가지고 스트롱
스트롱 가져요. 나는 awesome이라고 이렇게 딱 적어주게 되면은 저기 나는 awesome이라고 굵은 글씨로 나는 awesome이 됐죠. 이렇게 쓸 때 children 타입을 씁니다. children을 children이라는 프롭스를 씁니다. 그래서 children props는 다른 props랑 달리 좀 특별히 취급되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 친구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엄청 특이한 건데 이 my앱이라는 게 멀어진 것 같다고요? 네, 또 이상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사실 이게 넥스트나 이런 프레임워크를 쓰면 이게 좀 헷갈려야 되는데 이 컴포넌트로 뭐가 오는 거냐면 이 사인업이나 인덱스 같은 그런 데이터들이 이 컴포넌트로 와요. 저 컴포넌트들이 말 그대로 페이지 컴포넌트들이 여기 오고 그 넥스 페이지 컴포넌트가 네, 바뀐 것 같다고요? 아, 네, 그 그런가 잠시만요. 녹음 전치 자바라 에브리브 잘 돼 있는데 뭐가 문제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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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이크 음량을 좀 키웠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저희 앱에다가 이렇게 컴포넌트, 이 레이아웃 안에다 컴포넌트를 이렇게 쏙 끼워 넣는다 라는 구조를 해가지고 레이아웃이 실드론을 받아서 저렇게 잘 하게 해놓은 거죠. 자, 그럼 이 내부 바가 이제 잘 작동하는지 한번 봅시다. 잘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홈이, 일단 모양이 잠깐 마음에 안 드는데 CS는 신경 안 쓰기로 했으니까 홈을 꾹 누르면 홈으로 가야겠죠? 자, 저희 지금 홈으로 가고 있나요? 안 가고 있나요? 지금 저희 내부 바에 있는 홈을 꾹 누른 거예요. 그렇죠? 안 가죠? 그럼 홈으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 홈을? 그렇죠. 라우터를. Next.js 같은 경우에는 Next.js에 링크라는 태그가 따로 있어서 그 링크를 여기다 달아주면 거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거를 사실 저희가 어디서 커닝을 할 수 있냐면 어디서 커닝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요 사인업 페이지에 원래 그 Next 링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링크를 안 쓰고 있어요. 이 회색이 있죠? 이 친구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쏙 하고 넣어주고 이걸 쓰면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찾느냐 이것도 Next.js 문서에 가셔가지고 여기 가져가지고 여기 API 라우트, 라우팅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 라우팅에 대한 얘기들 막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넥시스 링크를 딱 찾게 되면 넥시스의 링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디코에 올려드릴게요. 좋아요. 그 링크 태그를 내가 모른다고 가정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하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라우팅을 하는 거를 딱 보고 싶으니까 일단 라우터라고 치겠죠. 그래서 라우터라고 치자마자 지금 뭐가 나오냐면 Migrating from React 라우터가 나왔어요. 그럼 리액트 라우터 도움 같은 거 써보셨다면 이거를 딱 보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바로 링크 커먼트를 써서 그래서 리액트 라우터 도면서 이렇게 했었지. 넥스에서 똑같아. 넥스에서 넥스 링크에서 이렇게 들고 오면 된다. 리액트 라우터 도면서 이렇게 구조분할 했던 듯이 익스포트를 했었지. 넥스트에서 이 넥스 링크만 이렇게 인풋하면 돼. 라고 차이점을 막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라우팅 라이브러리에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가이드 같은 걸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 그러면 다른 식으로 찾아볼까요? 여기 보면은 넥스트 라우터, 라우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넥스트 라우터를 보시면은 뭔가 이런 라우터에 푸시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 클릭을 했을 때 라우터에 저 href 링크를 푸시해주는 저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사실 저는 그래서 넥스에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링크를 쓰는 방법이 있고 유즈 라우터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저는 링크를 쓰는 방법을 더 선호해요. 개인적으로. 이 푸시 같은 경우에는 저 링크 태그보다 더 많은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뭔가 좀 특별하게 하고 싶을 때 쓰거나 아니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동한다든지 그런 거 할 때도 쓰는데 사실 저는 버튼은 링크로 쓰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혹시 라우팅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면 예, 링크 태그를 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막 다양한 기능들을 막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고 여기 넥스트 링크도 이렇게 있죠. 그럼 라우터랑 링크 차이가 뭘까 하고 왼쪽에서 이렇게 찾아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저희는 이 링크 태그를 쓸 거니까 링크 태그를 딱 보면은 이런 식으로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안에 이렇게 앵커 태그로 한번 감싸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법이 약간 귀찮은데 링크를 한 다음에 그 안에다 앵커 태그를 한번 더 쓰고 그 안에다 홈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해주실래요, 공장님? 저는 이거를 문서를 왼쪽에 띄워두겠습니다. 물론 제 화면 말고 실제로 그냥 이 링크 들어가셔서 화면 좀 참고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자, 이걸 다 링크로 바꿔주시죠. 그렇죠? 자, href를 달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홈이니까 거기로 가면 되고, 네, 그러면 사인인은 아직 저희가 페이지가 없어요. 근데 있다고 치고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어디에다 만들게 될까요? 사인을 만든다면 얘는 인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자, 그럼 밑에 있는 사인업도 만들어 보실래요? 사인업도. 자, 그 다음에 한번 왼쪽에 있는 폴더 구조를 보실래요? 그럼 페이지에 어스라는 게 있고, 어스 안에 사인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사인업한 이 페이지의 주소를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다 어스를 한번 붙여주면 돼요. 점을 안 써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한번, 잠시만요. 이대로 실험을 해보죠. 저는 모든 건 실험을 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에서 홈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 사인업을 꾹 누르면은, 이 사인업이 아니지. 저 위에 있는 사인업인데. 아, 어, 바로 에러가 나네요. 지금 어떻게 에러가 나는지 주소창을 한번 보실래요? 주소창이 어떻게 써있죠? 네, 두 번 클릭하면은 두 번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 점을 붙이면은 상대 경로라서 현재 위치에서 다시 어스 사인업을 찾아요. 그래서 점을 안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절대 경로로 이렇게 딱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세인 2는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그것도 어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저는 지금 작동한다는 게 더 신기한데 저번에 여기다가 A 태그를 안 붙여주면 작동을 안 했거든요. 근데 넥스트가 최근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A 태그를 안 붙여줘도 되게 바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저번에 안 돼가지고 뭐야 왜 안 되지? 라고 해서 A 태그를 붙여줬어. 근데 안 붙여줘도 되나 봐요. 그럼 어쨌든 이제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스팬은 사실 여기서 무의미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스팬은 없앨 것 같아요. 스팬은 뭔가 내가 장식할 게 있거나 그래서 문자열에 어디 클래스 네임을 단다든지 그런 때는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딱 지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야간 CSS를 무시하긴 했지만 이렇게 사인업도 있고 홈도 있고 페이지가 다 생겼죠. 그런데 제가 이제는 그러면 각 페이지에 달려있던 저 위에 있는 사인업 버튼을 없애버릴게요. 그래서 페이지 위에 이렇게 사인업을 제가 내부로 만들어 놨었는데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지워버리고 그리고 메인도 이거 지워버리고요. 딱 지워버리고 그러면은 저희 원래 저 메인용으로 해놓은 저 CSS는 사실 저희 레이아웃에 적용을 해도 좋겠지만은 아니 새로 고치 스타이즈가 없다고? 스테이지 컨테이너가 또 있다고? 저거는 그럼 혹시 모르니까 남겨놔야겠다. 네,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홈이랑 사인업을 만들었는데 그럼 이제 회원가입을 하면 아직 로그인 페이지 안 만들었으니까 회원가입을 하면 그 사용자 정보가 보이게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인업으로 가서 근데 사인업에서 저희가 이제 실제 서버에다가 요청을 보내면은 당연히 더 좋긴 할 텐데 그게 제가 좀 귀찮게 여기는 건 뭐냐면요.
이 실제 서버에다 요청을 보내면 한번 내가 회원가입한 아이디를 다시 못 쓰거든요. 아까 내가 보신 것처럼. 그래서 이게 좀 귀찮아요. 하지만 일단은 제가 이거를 딱 한 번만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요 패치를 어디다 넣을 거냐요. 자,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보자. 저 패치를 어디다 넣으면 좋을까요? 데이터 요청 보내는 거를. 네, 1번 레지스터에 넣는다. 2번 핸들 서브밋에 넣는다. 3번 다른 레지스터에 넣는다. 정답은 핸들 서브밋에 넣는다입니다. 왜냐면 이 폼이 서브밋 될 때 회원가입 요청을 보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엘러트로 원래는 그 아까 제가 보신 것처럼 경고창에 데이터가 뜨게 해놨는데 그게 아니라 얘를 한번 이렇게 지금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가 쏙 패치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핸들 서비스를 하면은 그 데이터를 얘가 지금 제이슨 스트링 파일을 해줘야 되니까 데이터 이렇게 쏙 데이터를 유저라는 그거 안에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보낸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에 저희가 했던 거라서 그래서 좀 지금 설명이 부실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저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게 실제 날아가는 걸 보시면은 그래서 자, 저 콘솔을 열고요. 네트워크 탭을 열고 거기다가 제가 아까 루모 토끼는 했으니까 토키 루모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면 라틴어로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트윈스 토키라는 닉네임을 만들어서 gmail.com으로 없는 이메일을 만들고요. 1234 3ab 아무런 비밀번호 지어가지고 뿅 날아갔어요. 자 이렇게 날아가면은 자 API 요청이 이렇게 유저스로 날아갔죠. 그래서 이 URL로 API 유저스로 날아가서 포스트 메서드로 날아갔어요. 포스트로 날아갔으니까 이게 어떤 자원을 생성해라 라는 게 되겠죠. 리소스를 생성해라. 그래서 콘텐츠 타입을 어플리케이션 제이선으로 해서 저희가 이 리퀘스트에다가 저희가 아까 있던 폼의 데이터를 이 바디에다가 제이선 스트링 파일을 해서 보냈어요. 걔를 보냈고 이게 받은 게 200으로 돌려졌죠. 200으로 돌려졌으니까 그래 너의 요청 매우 성공적이었다. 우리 일을 잘 처리했어 라고 딱 한 거예요. 사실 20의 크리에이티드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API 스펙상 200으로 하라고 돼 있어서 이게 좀 귀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프리뷰를 보시면은 데이터가 어떻게 왔죠? 이메일이랑 유저네임 그리고 저희 비밀번호만 보내는데 비밀번호는 안 왔죠. 비밀번호 안 오고 대신 바이오랑 이미지는 넣고 그 다음에 밑에 뭐라고 돼 있죠? 그렇죠. 토큰이 매우 길게 왔죠. 그래서 바로 이게 저희가 필요한 그 유저의 데이터입니다. 사실 이거를 공개해도 되는 건가? 저런 토큰을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안 되는 건데. 하지만 저건 제가 임의로 만든 거기 때문에 누가 저거를 가지고 이상한 글을 쓰거나 하더라도 저희 계정밖에 영향을 안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녹화가 다 되고 있지만 그러니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가 온다고 치고 제가 이거를 서버에다가 매번 요청을 보내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 데이터가 왔다고 칠게요. 그래서 이게 const created user 딱 하고 그리고 이 생성된 유저가 있으면은 그 생성된 유저를 이렇게 토큰을 받잖아요. 이 토큰이 앞으로 요청 보낼 때마다 이거를 달아줘야 되는 그런 중요한 친구이긴 한데 어쨌든 사실 저희는 지금 그것까지 신경 쓰진 않을 거고 이런 크리에이티드 유저를 어디 상태에다 담아놓고 이 유저가 있을 때만 저 네브바에 그럼 이 윗부분이 바뀌겠죠. 그거를 구현을 하고 싶어요. 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상태를 어디다 두면 좋을까요? 저희 상태가 있어요. 상태. 1번 제가 선택드려 드릴게요. 1번 요 사인업 페이지에 상태를 하나 만든다. 아니다. 홈페이지에 인덱스 페이지에 상태를 하나 만든다. 그것도 아니다. 레이아웃에 만든다. 그렇죠. 왜냐면 홈페이지는 저희가 홈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 전역 상태를 담기에 좋은 위치인 것 같지만 사실 얘는 인덱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사실 페이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인업도 페이지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페이지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건 이 레이아웃이고 사실 이 레이아웃에 제가 상태를 만드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서에서 레이아웃에 있는 상태는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변하지 않는다기보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 맞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상태를 만들어서 그걸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그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일단 카운트, 셋 카운트 같은 식으로 카운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일단 이게 잘 돌아가는 걸 보고 이게 성공하면은 저희 네오바에 그걸 만들어 보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대충 버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버튼을 왜 만드냐면요, 이 버튼에다가 저 카운터를 넣어서 클릭할 때마다 일씩 올라가게 할 거예요. 셋, 그러네요.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아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거 한번 카운트 올라가는 것만 확인을 잘 해보고 오늘 끝났도록 하죠. 피드백을 받읍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111 해서 숫자 올라가다가 저희가 홈으로 돌아가면, 홈으로 가는데 카운트 숫자가 유지되고 있죠. 그리고 사인업 페이지로 가면 숫자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죠. 홈으로,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가 바뀌어도 얘가 이렇게 그 레이아웃에 있는 상태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유저를 만들어 놓고 로그인을 하면 사인업에서 레이아웃한테 유저를 주고 그거를 레이아웃이 받아서 계속 보여주면 되겠다라는 게 다음 시간에 계획이 되겠네요. 예,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50분 체크리스트. 자, 커밋을 하고 질문을 받고 피드백을 한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넥스에서 필터링이 안 되냐고요? 왜? 네, 그럴까요? 그럴까요? 그거요? 그거는 그냥 원티드가 아직 그런 거를 반영을 잘 안 해준 게 아닌가. 사실 넥스에 있으면 막, 엄청 마이너한 스택도 아니고, 충분히 넣어줄 만도 한데, 안 넣어주는 거는 그냥 그 원티드의 그런 사정인 것 같고, 넥스는 실제로 회사들이 점점 엄청 많이 쓰고 있어. 제가 프로그래머스나 이런 거에서도 채용 공고 보면 다 넥스이스 쓴다고 막 그러잖아요. 응. 그래서 그거는 넥스이스가 실제로 많이 안 쓰여서라기보다는 그냥 원티드가 그걸 추구하는데 약간, 뭐 다른 일 때문에 바쁘던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예,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넣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런 식으로 치면 사실 리액트 쿼리 같은 것도 요즘 많이 쓰는데, 근데 그런 거 얘기도 잘 없고 그러니까 사실 그 어, 어떤 기술 스택이 실제로 많이 쓰인다고 해서 그런 채용 사이트들이 그걸 뭔가 발빠르게 다 반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또 그 기술 스택으로 검색하는 그런 거에서 제가 좋아하는 기술이면서 좀 요즘 주류가 되고 있는 기술 같은 것들 검색하다 보면은 뭐야 왜 이게 안 나오지라고 하는 게 좀 저도 많이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좀 흔하지 않은 기술 스택이면 아 그래 이건 좀 마이너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마이너가 아닌 친구도 있어서 그렇다고 말해서 얘가 채용 사이트들이 그런 거를 좀 빠르게 반영을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내부바 구현을 했고요. 네바를 와 공통 레이아웃을 구현. 아니 왜 한글이 공통 레이아웃을 구현을 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세이브 커밋 싱크. 자, 커밋을 했고, 이제 또, 그러면 좀 질문이랑 피드백을 받을게요. 혹시 오늘 들으시면서 좀 궁금했거나, 이런 거 내가 더 찾아볼 수 있게 자료 같은 거 추천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냥 그런 거요. 음, 음. 혹시 넥스트JS를 공부하려고 하시면은 여기 넥스트 딱 튜토리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꽤 친절하게 잘 나와 있어서.
이것도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리액트 훅폼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엄청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렉스.js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한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하면 원래 리액트에서 쓸 수 있는 거 다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쓸 때 내가 그 이 넥스JS 같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하는 친구들은 하이드레이션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약간 좀 헷갈리는 게 있고 막 넥스JS에서 이걸 쓰기 위한 특별한 설정 같은 걸 해줘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하이드레이션이 그래서 어떤 거냐면 서버에서 렌더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버에서 리액트를 돌리거든요. 서버에서 리액트를 돌렸는데 그거를 HTML로 구워요. HTML로 구운 거를 사용자한테 보내가지고 화면에 띄운단 말이죠. 근데 이 Next.js 같은 애들은 처음 한 번만 딱 처음 한 번만 그렇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화면을 굽고 그 다음부터는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리액터로 살려놓고 이 리액터로 다시 살리는 걸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해요. 마치 그 건조된 라면을 물에 넣고 끓여가지고 물을 먹인다고 해서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리액터가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냥 평범 리액터 앱인 거예요. 예, 그 다음부터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할 때는 그 페이지에 필요한 데이터만 서버에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싹싹 페이지를 변경하고 하는 거. 그때부터는 그냥 리액트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리액트 훅폼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 써도 리액트 훅폼이 이 서버에서 죽어 있다가 서버에서 다시 바싹 HTML로 말려가지고 자바스크립트랑 HTML로 말려가지고 브라우저로 간 다음에 그 다시 하이드레이션 되면서 리액트 훅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 하이드레이션이라는 게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인데 막 파셜 하이드레이션도 있고 무슨 하이드레이션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돌아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Next.js라고 해서 리액트 후폼이나 원래 리액트에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할 수 있는 걸 못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즈 스테이트라든가 이런 것도 원래 리액트에서 쓰는 건데 그런 것들 다 똑같이 쓸 수 있고요. 네. 그래서 Next.js는 그 원래 리액트가 할 수 있는 애들을 대부분 할 수 있는데 그게 예, 서버가 끼면서 약간 더 복잡해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많아지고 좀 다양한 선택지가 열렸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배워야 되는 게 3배로 늘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원래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만 할 때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하는 부분을 배우면 되는데 넥스트라면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하는 법도 배우고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하는 법도 배우고 정적 사이트 생성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배울 게 3배로 늘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개발자한테 고통스럽지만 사용자한테 만족스러운 경험을 선사하는 그리고 돈도 많이 드는 프레임워크 넥스.js 그런 친구죠. 이상입니다. 네, 또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그렇군요. 하여튼 저도 그럼 약간 피드백을 드리면은 일단 금국님이 하트를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처음에 제가 좀 리캡을 좀 시간을 길게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저희 리액트 훅폼이라든지 이런 거 쓰는 사용법만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 얘기 드렸었고 또 제가 신경 썼던 부분은 뭐였냐면 그 중간중간에 막 그 넥스트의 페이지 구조라든지 이제 그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약간 보시면은 아 이런 부분에서 약간 빈틈이 있구나라는 게 보여가지고 그런 부분 한번 좀 틀려보실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좀 그걸 좀 발견하실 수 있게 제가 유도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링크라든지 그런 것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고 딱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약간 그 문서를 찾아보는 법이나 아니면 그렇게 그 폴더 구조를 보고 추측을 해서 넣는다든지 그런 것들 발견하는 과정을 좀 드리면은 덜 애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해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걸 의도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잘 먹혔는지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 된 것 같아서 예 그거는 잘 됐던 그렇군요. 그럼 피고님은 어떠셨어요? 옆에서 보시면서
사실 리액트 후폰 같은 거는 약간 서버에서도 중요한데 서버에서 사실 지금 저 발리데이트라는 게 엄청 저는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는 불변식, 인베리언스라고 부르는 깨지면 안 되는 규칙들이 있는데 그래서 불변식이라고 해요. 값이 변하지 않아서 불변식이 아니고 절대 불변해. 이건 깨지지 않으면 황금률이다 같은 느낌으로 불변식이라고 하는데 예, 인베리언트라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베리언트가 뭐가 있냐면 비밀번호가 그냥 문자열이잖아요. 하지만 특수문자가 한 개 이상 포함되어 있고 대소문자가 한 개씩 포함되어 있고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열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한테 불변식인 거죠. 그래서 그 불변식이 깨지지 않는지 프론트엔드에서도 저렇게 폼에서 한번 검증을 하지만 일당없이 악의적인 사람들이 서버에다가 저걸 한번 그 폼을 거치지 않고 서버에다 직접 요청을 날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거는 백엔드에서도 똑같이 검증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백엔드에서도 그 사용자한테 온 데이터를 발리데이션하는 그거를 한 번 더 일을 해줘야 된다. 예, 그게 요즘 API 시대의 고통스러운 점 중에 하나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사실 저는 그래서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한번 그 스키마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 비밀번호는 대소문자가 하나씩 들어가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정의하는 거를 그 스키마를 한번 딱 정의해 놓으면 백엔드에서도 알아서 그 스키마대로 검증을 해주고 프론트에서도 알아서 그 폼을 그대로 딱 검증을 해주는 그런 걸 누군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 규칙에 대해서 백엔드랑 프론트랑 만나가지고 합의를 해놓고 백엔드는 백엔드대로 또 만들고 프론트는 프론트도 또 한 번 더 만들어야 되니까 일을 두 번 하게 되는 거죠. 일을 두 번 하긴 싫으니까 그거를 누군가 자동으로 요즘 오픈 API나 이런 좋은 거 많은데 그런 거 기반으로 자동으로 딱 백엔드 발리데이션도 해주고 프론트 발리데이션 딱 해주는 거 누군가 똑똑한 사람이 개발해 주지 않을까? 왜 내가 해야 되지? 라는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똑똑한 사람이 있겠죠? 저도 찾아볼 거예요. 끝. 저희 수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세요. 아, 정말 월요일은 피곤하군요. 네. 영상이요? 네. 네. 역시 미루지 않고 제때제때 올려야겠어요. 근데 사실 원래는 제가 그게 그 뭔가 영상에 그 저의 쓸데없는 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섞여 들어가면은 그거를 자르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앞뒤를 자른다든지 같은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그렇게까지 하기 너무 귀찮은 것 같아요. 저희 저희 하트 영상 조회수가 3회네요. 일부 공개라도 별 문제 없어요. 일부 공개. 네, 근데 사실 공개를 해도 사실 이렇게 상관없을 것 같지만 저희 스타디 빼고는 아직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일부 공개를 해놓자. 근데 일부 공개면 제가 뭐가 귀찮냐면 일부 공개면 링크를 다 하나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링크가 없는 사람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일단 일부 공개로 올려놨으니까 경색 결과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동영상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OBS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녹화를 다 해버렸네. 안녕. 저희 나중에 유튜브에서 봐요.